철학사이다. 응답하라 국가 시작합니다.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철학사이다입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도대체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2부는 그런 국가가 그런 주제에 우리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강요하는 그런 국가주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없는 국가를 깨울 수 있을지 정말 응답하라 국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요.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밥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황주부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또 뵙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니트너에서 일하면서 또 공부하고 있는 정세용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대학생 최혜연입니다. 또 왔어요. 정말 아주 분위기 좋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좀 파헤쳐 보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우리의 질문에, 우리의 요구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그 이야기를 한 번쯤은 좀 콕콕 집어서 살펴보아야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깨울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국가의 존재를 가장 먼저 도대체 뭐지? 라는 느낌을 주었던 건 바로 세월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세월호 사건 진짜로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사건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이제 국가가 진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인양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대했던 태도를 생각하면 정말 분노가 치미는데 그 인양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이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 돈이 얼마가 드는데 꼭 그걸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되겠느냐, 꼭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니면 뭐 도대체 더 이상 뭘 요구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의 국가의 모습도 너무 실망스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재작년이 되었네요 벌써. 그래서 세월호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작년이었죠. 일주기 집회에서 보게 된 국가의 민낯이 정말 너무나 무서웠어요. 일단 그렇게 수많은 경찰 병력들이 언제든지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정말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공포스러웠고요. 그리고 꼴의 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조금 배웠다고 그 괴물이 된 국가 그 리바이어던이 칼끝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역설적이고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 현장을 갔다 온 뒤로 국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회의가 들었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집회 현장이 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어떤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국가가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내 옆에 있어주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요구를 전달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국가가 나를 억압한다라는 것이 저는 세월호 사건을 거치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나와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여겼던 국가가 사실은 내 편이 아니라 굉장히 적대적인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지라고 하는 느낌으로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돌아보게 됐던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박 대통령님이 무슨 경제 입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에 맞아. 동참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세상에.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서 국회 입법 청원을 할 때도 시민들 350만 명이 진짜 이거는 유례없는 말하자면 그 서명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서명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뭉개고 어떻게 질질 끌고 하면서 예산은 또 줄이고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이런 이제 방해 행동들을 하는 어떤 모습을 봐왔는데 정작 그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경제를 살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걸 위해서 천만인 서명을 하자고 이제 시민들이 함께 나서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혈압이 너무 오르네요. 참. 그렇죠. 참 그런 모습을 좀 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사실 이게 그 국가가 사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국민 당사자들을 상대할 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안이 일어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지 않고 질질 끌고 그리고 이리저리 막 둘러대거나 그다음에 속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어떤 사안에서 명확한 결정을 안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할 때만 자기 손이 묶이는 일이 없어요. 자기가 말함으로써 묶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자기 손이 묶이거나 또 그리고 자기 의도가 간파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또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 일이 국가의 일인데 자연스럽게 그게 시민사회나 개인의 몫의 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상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개인의 몫이나 시민사회의 몫으로 걸려들었을 때 사실상 그거는 개인이나 시민사회나 거기 작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결정 능력 자체나 어떤 행위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노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요. 이 국가의 안전 문제와 위기 문제가 좌우파의 문제로 바뀌는 것. 예. 이게 사실 안전 문제잖아요. 국가가 안전 문제를 못 지킨 거였는데 어떤 발언을 하면 오른쪽 왼쪽으로 갈라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그 문제의 구도 틀에 넣어서 이 문제를 넣어버리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서 책임의 소재 자체가 불분명해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 전략을 활용해서 이걸 덮으려고 하는 전략을 정치 엘리트들이 썼다는 것 사실 자체에서 좀 저는 되게 분노를 느꼈습니다. 사실. 사실 그러니까 무능력을 넘어서서 의도된 무능이죠. 의도적으로 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으로서 자신의 국가가 뭘 도대체 이익으로 취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를 정말 황당하게 했던 도대체 이건 뭐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또 느꼈던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최소한의 것이 있잖아요. 최대한도 아니에요. 매우 기본적인 거. 근데 과연 그런 최소한이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할까? 이게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황민영 선생님은 당사자로서 정말 이상한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제가 제일 어떠신가요? 황당했던 네. 경우가요. 그러니까 사실 병원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마스크를 쓰고 조심하고. 근데 제일 열받았던 게 뭐냐면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넌 14일만 잘 격리하면 괜찮아. 심지어 격리 대상자도 아닌데 혼자 지킨 거예요. 잘 격리를 했어요. 자가격리죠. 그러면서 뭐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하고 그런데 한 25일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국가가 나한테 처음으로 해준 행위예요. 그 전까지는 혼자 셀프로 했고요. 열이 나시나요? 뭐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국가가 어쨌든 무언의 명령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지켰는데 25일쯤 지나서 나한테 도대체 이게 뭐 하자고 하는 건가? 도대체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부를 만한 게 과연 있기는 한 걸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과연 그 실체가 있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실제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대응이 상당히 늦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응이 늦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실 중심에 삼성병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삼성병원이 있었고 그 삼성병원이 사실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에 사실상 소속되어 있는 거고요. 실제 그 사태가 났을 때 사과도 나중에 이재용 부사장이 나와서 직접 하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이야기해 오던 국가에서 초국가 기업이 발달하고 그 초국가 기업의 엘리트들이 경제 엘리트들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그러면 실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엘리트 중에서 상위 엘리트들 그 공무원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위 엘리트들과 상위 정치 엘리트들과 경제 엘리트들 사이에서 결탁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국가가 국가의 엘리트 국가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차지하는 국가화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 그들이 퍼뜨리는 이야기들이 모든 국민들을 CEO로 만들잖아요. CEO 마인드를 네. 전파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항상 기업이에요.
항상 기업부터 걱정하고 우리 삶을 걱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때로는 막 기업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메르스 걱정 많이 때문에 하잖아요. 예. 관광객이 안 오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걱정 뭐 이런 거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마찬가지였던 게 사실 세월호 이후에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것 때문에 경제 침체가 이제 조금씩 오고 경제가 조금 뭐 다른 때보다 안 좋았죠. 그런데 그 책임이 뭐냐? 결국은 그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를 일으켜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소비를 안 해줬기 때문에 그 경제 위기가 왔다는 식으로 또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은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구조적 잘못으로 떠넘기는 습관 그런 것들이 계속 이 현상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주제에 저는 정말 이런 주제라는 얘기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주제에 우리가 정말 원하지 않는 순간에 국가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가 뭐라고 불가역적이고 최종적인 협상을 타결했잖아요. 정말 저는 도대체 이건 뭐지? 뭔지 다 아시죠? 어떤 사태인지. 예, 네.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네네네. 관련해서. 예. 근데 이제 이게 저도 느끼면서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원하진 않았겠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들을 가져오면서 결국에 이 내세우는 논리가 국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논리 같아요. 결국에는 당사자들에게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런 협상 결과는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너네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좀 그냥 차라리 가만히 있지 왜 이런 일이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휴일이라서 할머니들 쉬라고 안 찾아갔다잖아요. 저는 좀 이 위안부 사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실 이 위안부 문제는요. 그 전쟁 범죄입니다. 전쟁 범죄는 원래 인권 범죄거든요. 그렇죠. 인권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예요. 사실 국가가 나와서 옆에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이 협상을 그 할머니들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국가에게 협상을 대신해달라고 그 권리를 넘겨준 적도 없고 실제 국가가 그것을 넘겨받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일협정 때도 사실 이 사태는 한일협정 때 지지도 않았던 사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이야기가 한 할머니께서 그 사실을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라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결국은 일본의 계속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그것을 배상했다. 그 한일협정을 통해서 배상했다라는 식의 논리로 나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그 말도 안 되는 10억 엔이었나요? 네. 예, 10억 엔의 이 협상을 타결시켜버린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인권 문제가 마치 국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시민권의 문제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이건 원래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국가에 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 범죄는 시민권 범죄로 보질 않아요. 그렇죠. 이건 인권 범죄로 보는 거라 국가가 그것을 주도적으로 대응해서 그 결정을 내릴 사실은 주체적인 능력이나 결정권 자체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주도해서 해버린 거예요.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 해필이면 다른 일은 다 무대응하다가 이 일에 자기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 결정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구성원들의 안전이나 구성원들 자체의 인격의 존중의 문제, 인권의 보호 문제는 두 번째 관심사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요. 국가가 없어지는 현상, 국가가 제 역할을 안 하는 현상과 동시에 국가가 역할을 하지 않지만 뭔가 필요 없을 땐 나서서 우리를 대행하려고 하거나 혹은 우리에게 뭔가 말도 안 되는 충성심을 요구하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하고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책임지지 않는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국가가 사실 원래 책임지라고 만든 게 국가라고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책임으로부터 피해갈 수 있었는지 이게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뭔가 어떤 역사성도 있을 것 같고 이유도 존재할 것 같은데 정치 철학자시잖아요. 제가 김만권 선생님한테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국가는 원래 보호의 책임에서 탄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는 민주국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헌법이라는 걸 두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근대 국가에서는 사회계약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계약을 맺은 거죠. 국가와 계약을 맺은 건데 이 계약이 맺어지는 방식이 계약론자들마다 다르긴 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론으로는 홉스 이론, 그다음에 로크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홉스 이론과 로크 이론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쨌든 국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보호의 문제 때문이다. 우리가 보호를 해주기 때문이다인데 일단 홉스 이론부터 제가 조금 이제 철학 사이다니까 좀 철학적일 필요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철학적으로 조금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홉스 이론과 로크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사회 계약이 불신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신뢰로부터 출발하는가예요. 전 맞출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홉스가 예. 불신 맞죠? 예, 맞아요. 예. 저막 예. 만인에 대한 투쟁? 그렇죠. 예. 만인에 대한 투쟁. 소위 말해서 국가가 성립하기 전에 사회에 들어가다 보면 개인들은 자기 일들을 자기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양의 근대적 역사적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때가 종교 전쟁 무렵이었거든요. 근데 종교 전쟁에 사실은 그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종교 개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종교적 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을 두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인가가 죽고 다치는 엄청난 전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치 다원주의라는 게 이 종교적 해석의 다원주의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는 걸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로 죽이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된 거죠. 그런데 정치 사회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도덕적 가치다원주의거든요. 도덕적 상대주의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 자기 마음대로 그 사실 어떤 사안이 분쟁이 있었을 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안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보죠. 이 황미정 선생님과 제가 같이 일을 해가지고 농사 수확을 했단 말이죠. 농사 수확을 했는데 우리들이 10가마를 수확을 한 거예요. 1년 일해서. 그런데 황미정 선생님은 7이라는 노력력을 투하하고 제가 3이라는 노동력을 투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7대 3으로 가르는 게 정의로운 분배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1년 동안 살아남으려면 5가마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황미정 선생님한테 5가마니를 달라 그랬던 거죠. 근데 황미정 선생님이 나한테 싫어 이랬던 거죠. 넌 한 바퀴 일을 안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2가마니를 더 줄 수 없어. 그 어쨌든 첫 협상은 깨지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황미정 선생님은 가면서 아 내가 너무했어. 내가 저는 내일 그러고도 그렇죠. 남을 그렇죠. 충분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내일 만나면 이제 내가 2가마니를 양보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저는 집에 가면서 당장 내가 1년 동안 먹고 살 게 너무 걱정된 거죠. 그래서 이 2가마니를 가져와야겠다. 라는 결심이었는데 이 2가마니를 가져오는 방식은 협상일 수가 없어요. 가서 먼저 공격을 해서 뭐 황병 선생님이 주무실 때라든지 뭐 할 때 노려서 이렇게 탁칼로 콕 찌르고 되게 잔인한 장면 이렇게 콕 찌르고 이 물건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홉스 구조에서는 정치 사회가 들어설 때는 어떤 한 사안을 두고 판단하는 도덕적 가치가 다 다른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가치를 다 내려놓고 국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홉스 구조에서는 사적 판단의 자유를 내려놓는 순간이 소위 말해 정치 사회가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소위 말해 국가가 그 사람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도 역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유를 내려놓는 대가가 뭐예요? 우리가 그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유를 내려놔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애초에 서로 불신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로크 이론은 반대로 신뢰 쪽입니다. 여기는 자연 상태에서도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로크가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있는데 어쨌든 로크 역시 똑같이 시민 전쟁 시대를 지나오고 종교 전쟁 시대를 지났잖아요. 홉스와 로크가 되게 비슷한 시기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로크 같은 경우는 종교적 문제는 다른 언어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관용이라는 개념을 내세웁니다. 소위 말해 그래서 원래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는 관용이에요. 원래는 관용. 관용해야 자유가 가능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것 자체는 관용할 때만 성립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래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는 관용을 항상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관용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로크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합리적인 존재라 같이 협력하며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우리 사이에 어떤 분쟁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과다하게 서로를 처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처벌권을 사용하는 데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불편함을 정리하러 들어가는 곳이 정치사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많은 분쟁을 일으킬 때 내 것과 내 것의 소유 문제가 가장 많이 분쟁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국가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성적인 사람이라 국가 안에 들어가서도 협력이 되게 가능한 존재예요. 그 이전에도 가능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지만 협력을 하든 안 하든 이 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처벌권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 주기로 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가가 우리한테 보호를 제공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불신과 신뢰로 나눠서 설명했던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불신으로 성립하는 국가는 홉스처럼 강력한 독재 국가로 가는 성향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협력을 토대로 신뢰를 토대로 성립되는 국가들은 협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의회 국가나 민주 국가로 가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나눠 설명했는데요. 근데 독재 국가든 민주 국가든 기본적으로 소위 국가가 보호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존재 이유가 생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양론자들의 이 설명입니다. 그 일부에서 처음 이야기를 들었었던 것 같은데요. 보호를 주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권을 주고 그리고 복지 권한을 주면서 계속 보호를 확대해 주는 방식으로 발달해 왔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제 뭐 의무도 생기고 네. 그리고 그 납세자들은 그것을 즐거이 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돈을 냈을 때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980년대 이후에 시작된 지구화의 문제 때문에 이때 사실은 보호라는 개념들이 국가가 해줘야 되는 보호라는 개념이 해체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이거 해체될 때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뭐냐라고 했을 때 거대한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 기업들이 국가로부터 권력을 물려받는다고 해야 되나 국가를 뺏어오는 거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권력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경제 세력으로부터 슈퍼리치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권력 이동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해야 될 보호의 의무를 내려놓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국가가 이 보호라는 책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홉스나 특히 이제 로크 같은 경우도 국가가 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저항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 네.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예, 네. 홉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회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는 저항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기 독재 국가죠 일종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항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크처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쪽에서는 시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왜? 단지 우리가 그 사람에게 우리 보호의 의무 때문에 권력을 넘겨줬기 때문에 보호 자체를 안 해준다면 시민으로서 저항할 권리가 생겨나거든요. 근데 홉스는 저항권이 어디서 나오느냐라면요. 이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보호해주기로 한 국가 주권자가 그 대상에게 네 목숨을 끊으라 라고 했을 때 예, 홉스는 철저하게 목숨을 보호하러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목숨을 끊으라 그러면 그때는 자연적으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데 이때는 시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연인이에요. 그래서 자연인으로서의 저항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연인으로서 죽을 때까지 싸울 수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보호라는 책임의 역사적 관계는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나름 그 안에선 공정계약인 거잖아요. 예. 나는 내가 그냥 사회 안에 들어갈 테니 너는 나를 보호해라. 근데 사실 1980년대 이후에 이게 불공정 계약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호해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가 저렇게 뻔뻔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는 건지는 여전히 궁금함으로 남습니다. 아까 제가 짤막하게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들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걸 확고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본적으로 권력의 구도 자체가 재편된 거죠. 권력의 구도 자체가 재편된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고 하면 우리가 어떤 권력 관계라는 게 성립하면 통치자가 있고 그것에 통치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의 균형이 항상 이루어지려 그러면 통치받는 사람이 통치자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1980년대 이전 산업사회에는 명확하게 그 구도가 균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국가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국가와 자본가가 같이 결탁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맞설 수 있는 노동자 세력이 확고하게 육체 노동자 세력들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산업 구조가 포스트 산업 사회로 넘어가고 소비 사회로 넘어가게 되죠. 포스트 산업 사회로 넘어갔을 때 발전된 국가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제조업들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제조업들이 줄어들면 육체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IT 산업이니 뭐니 이런 게 발달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같이 뭉쳐줄 정체성이 없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 현상이 진행되면서 정규직 대신에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산업사회 때는 정규직이 많았잖아요. 정규직이 많다라는 건 노동조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정규직이 많다라는 건 노동조합이 생겨날 수 없다라는 역설적인 현상이 생겨납니다. 왜? 우리는 어차피 2년 후에 안 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용된 시기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 일정한 시기가 딱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이 계약이 해지가 되는 순간 그냥 비고용직이잖아요. 그 회사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통해서 어떤 세력을 형성한다라는 일 자체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람들 사이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한 서로의 애달픔은 있지만 같은 조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자체가 없어요. 소속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만 본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국민의 정체성이 예전에는 균일하거나 뭔가 이제 각자가 국가와 딱 이렇게 했을 때 나의 역할이나 처지가 되게 분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우리 스스로도 각자의 정체성이나 우리가 이제 어떻게 써서 어떻게 요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지점들이 굉장히 불분명해진 게 이 국가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통치를 해도 사실은 국가가 계속 굴러가는 너무나 이상한 현상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을 이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국가와 시민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국가가 나서서 혹은 거의 의도했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이 깨졌을 때 저항할 주체로서의 시민들을 해체하는 어떤 작업들을 맞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으로든 해오는 시기가 80년대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특히 한국 사회는 97년 IMF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거기서 가장 위협적인 무기가 사실 노동시장의 유연화예요. 예, 노동시장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해고를 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결집시킬 수 있는 세력들이 흩어지게 되거든요. 그나마 결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그 정규직이거나 회사에 속해 있을 때. 그런데 회사가 골치 아픈 사람들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무슨 노동자 평가니 뭐니 해가지고 몇 퍼센트 뭐 밑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를 수 있다느니 뭐 그런 걸 하지만 그런 것들이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해체시키는데 악용될 여지는 진짜 충분히 깔려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 시장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고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단결력 있는 조직이 생겨나는 것을 그냥 와해시키는 소위 말해서 시민 노동자뿐만 아니죠 시민이라는 존재가 탄생할 수 있는 것을 와해시킨 하나의 중요한 토대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에게 시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올드하게 국민을 요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의 트렌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예, 사실 시민과 국민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만 봐도요. 이게 원래 이 근대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현상이 시장의 등장이거든요. 근데 헤겔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시장이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겔이 법철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시장이 등장하기 전에 이 세계는 가족과 국가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시장이라는 공간이 딱 나와서 시장이 말해주는 윤리가 너무 희한한 윤리였어요. 왜? 과거에는 네 이익을 죽을 때까지 네 맘대로 추구해도 돼. 이런 소리를 하는 공간이 없었어. 그럼 나쁜 사람. 예,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주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너 마음대로 네 이익을 네가 끝까지 한번 추구해봐. 이런 공간이 생겨난 거죠. 그러면 이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헤겔이 법철학을 쓰면서 가족법,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경제법, 그리고 그다음에 국가를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헤겔 공부하는 사람들이 국가 이성 맨날 그래가지고 국가를 집중적으로 보는 성향이 있는데 정작 헤겔이 그 책을 썼던 건 이 시장 경제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 문제를 썼는데 이 공간에서 새로운 현상들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존재들이 탄생하면서 이게 통제들이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탄생해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이 통제 안 되는 개인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 했을 때 생각해낸 게 사실은 민족이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보면 시장이라는 것과 산업화가 같이 발전하는데 시장의 개인들은 자기 이익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국부를 발전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결시키는 흩어진 개인들을 모으는 개념으로서 민족이라는 개념들이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의 제목 자체가 The Wealth of Nations입니다. 그러면 이게 네이션 국가 단위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들의 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또 국가는 뭐라고 불렀느냐? 커먼웰스라고 불렀어요. 요즘도 영국은 그렇게 부릅니다. 부를 공통적으로 만드는 게 국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화와 같이 발전해 나왔던 개념이 국민이라는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 시민이라는 개념은 언제 등장하냐면 1960년대 이후에 서양 사회가 뉴레프트 운동이 일어나고 산업화가 끝나면서 민주화가 정말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서양 사회가 급격히 와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이제 이 흩어진 사람들을 어떻게 모아낼 것인가? 라는 고민점이 출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실 20세기 초반부터도 그런 성향들은 있었지만 이제 1960년대 정도부터 시민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해져요. 그래서 그 당시 보면 시민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딱 자르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라고 말하면 뭐 할 말은 뭐 크게 없지만 실제 국민은 산업화와 같이 발전해 왔던 개념이고 시민은 민주화와 같이 발전해 왔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저는 계속 옛날부터 시민이라는 용어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써왔거든요. 근데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토대가 산업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어떤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라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우리 삶의 토대라고 생각한다면 시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하자면 이제 시민은 권리의 주체이고 또 때로는 저항의 주체인 것 같은데 국민은 의무의 주체인 맞아요. 느낌이 많이 느낌이. 들어요. 예. 뭔가 이 국가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존재,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는 존재 같은데 결국에는 국가는 제 기능을 하지 않고 보호의 기능,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 않으면서 일종의 이제 국민됨의 요구를 요즘에 이제 비국민, 뭐 국민 이렇게 가르면처럼 자기들은 국가는 기능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너는 비국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너무 어리둥절한데 이런 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일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국가는 또 국가 그 자체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이걸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국가가 엘리트화 됐다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근본적으로 엘리트의 이익을 지탱시키는 국가로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1대 99 사회라 그런다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지탱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계속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가 유지되려고 한다면 어쨌든 구성원들 전체에 대한 일종의 충성을 요구해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 99%가 실제 보호의 바깥에 나와 있어서 충성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충성 없이는 국가가 유지될 수 없고 이 국가가 1%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너무나 유효한 수단이 돼버린 거죠. 이거 너무 슬픈데. 그러면 이 국가를 그 자체로서 지탱시키려고 하는 일들의 의도는 분명한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국가는 항상 그래왔잖아요. 그래서 막스가 국가를 그죠? 예, 없앤다고, 자본가의 이익의 그쵸. 배변기구라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제가 끔찍한 건 뭐냐면 그래 역사적으로 여태까지 국가는 그래왔어. 그래서 우리가 아닌 국가를 만들었잖아. 민주주의. 우린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그런 민주적 제도에 기반한 그러니까 실제 그런 구체적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조차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극복하려고 했던 국가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오히려 굉장히 세련되게 마치 아닌 것처럼. 근데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절망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죠. 예. 우리들 위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제 민주하고 복지하겠다고 하고. 실제 이게 그 국가 없는 그 국가주의 이야기할 때 이게
근본적으로 국가가 우리들한테 요구 뭐 어떤 그 충성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한테 충성을 요구할 때 나오는 논변들이 다 이제 이렇게 저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저는 우리 사회에서는 대표적이었던 논변이 혼이 비정상인 사람, 혼이 정상인 사람 논변이었던 것 같아요. 혼이 비정상인 사람, 혼이 정상인 사람.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의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들어갔을 때 사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 국정화 이걸 통해서 어떤 하나의 공통된 의식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많은 성원들이 국가에 대한 프라이드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현실적으로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국가가 보호를 안 해주니까 프라이드가 없는데 야 내가 보호는 안 해주지만 네가 그래, 프라이드를 너 안 가져야 갖는 돼. 건 문제야. 넌 가져야 돼. 그래 우리가 유지가 돼라고 말하는 억지를 부리는 구조에 되게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억지를 부리는 구조 속에서 던지는 논변이 너무나 이제 어이없이 들리는 거죠. 왜 갑자기 이제 저는 플라톤 국가이혼에 국가를 읽을 때 이후에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던 혼이 정상인 사람, 비정상인 사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사실 그 국제시장 보고 언급하셨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국무회의에서 제가 언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한세라는 애국가 가사를 인용하시면서 국제시장을 보니 부부 싸움을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더라. 예, 똑같이 하더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가 없는 국가주의라는 이 논리가 제가 봤을 때는 국정교과서 논리에서 엄청나게 작용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논리를 또 우리 시민들 또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지 역시 국가가 있어야 우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저희 게 아빠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요? 저희 아빠 영화를 절대 안 보시는 분인데 국제시장 보고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시면서 너무 멋있다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한다는 게 더 절망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독재 시기를 지나면서 산업화에 많은 기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후세대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로 가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나의 노력은 다 어디로 갔나? 내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나의 삶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괴롭고 힘든 일들이 이제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의 문제로 전환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를 지키는 일이 자신의 프라이드를 지키는 일과 자신의 자부심을 지키는 일과 맞물려 버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지탱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논변이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국가가 늘 우리한테 말해주는 위기 논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기 속을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위기에 익숙하신 분들이고 그래서 그 위기 논변들이 엄청나게 잘 먹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기다 그러는데 저번에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신용 등급을 엄청나게 높게 평가해줬더면요. 그랬더니 또 그래서 봐라 이거 신용 등급도 높고 그런데 괜찮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IMF 오기 전에도 신용 등급이 높았다. 뭐 이제 이런 논변으로 또 나가면서 또 위기를 어차피 이게 등급이 높든 안 높든 우리는 위기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위기 논변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계속 위기 논변을 찾는 성향과 과거 세대들이 그 위기 속에서 성장한 세대들이 이 위기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서로 맞물리는 지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위기 속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청년 세대는 어떤? 글쎄요. 아까 국민과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민으로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하고 있는 사람과 시민으로서 자기 자신을 정체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국가와 개인의 관계와 또 약속과 계약의 내용이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들이 청년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대부분이 너희들은 너희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권리를 요구하느냐. 너희들이 어떤 권리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으로서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권, 인권은 사실 의무와 이렇게 거래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권리를 주는 거 그런 게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서도 기성세대와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네 마무리가 안 되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 국가장학금 관련해서도 보면
이게 근로장학금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일들을 해야만이 주는 장학금. 그러니까 이제 국가장학금 자체도 뭐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네. 결국 국가가 국민에게 어떤 그 도움을 준다 혹은 보호한다 이런 게 아니라 너네가 일을 한다거나 무엇을 해야 맞아요. 이것은 너에게 주는 무엇이다. 네. 그건 사실 장학금이 아니라 임금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들이 계속 학생들한테도 주입되는 것 같아요. 내 존재 그 자체로서 내가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예를 들면 학점이 얼마 이상 되어야 혹은 일을 얼마큼 해야 나에게 국가가 그 대가로서 도움을 준다 이런 식의 마인드들이 계속 되게 만들고 있고 또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해도 대가가 사실 안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관계들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 문제를 계속 짚어 나가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일자리랑만 연결을 해서 정책을 만드는 것도 되게 의미심장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니네가 일을 해야 네. 그 논리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라도 해라. 그렇죠. 무슨 일이라도 해야 이런 마인드. 어른들이 사실 하는 말 중에 제일 난감한 말이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뭐라도 해라는 말인 것 같거든요. 뭐라도 하기에는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너무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맞아요. 예, 우리가 대학을 나온 대학 4년 교육을 시켜서 복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복사시키고 그런 잔심부름 시키는데 대학 4년 학력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만들어지는 많은 일자리들이 그런 수준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과다학력 사회에서 너무나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일을 요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또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답답해하는 상황 자체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합니다. 예. 근데 실제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없는 국가주의란 강요가 현실에서 통하고 있다라는 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다음에 나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정상이나 비국민이나 혹은 사회에 불온하고 위험한 상상을 주는 이야기로 읽히고 있는 현실이 정말 문제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예. 많이 모이지 마라. 너네는 모이면 불안하다. 이런 뭐 경찰청장 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효과적인 대응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조직화하고 뭔가 이 세상을 변화할 수 있는 메시지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좀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어떤 비제도권적인 노력을 사실 많이 해왔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이걸 갖다가 하나의 예로 들었지만 우리 사회에서도 촛불 집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일종의 비제도권에서 응답하지 않는 국가에게 응답하라고 요구했던 대표적인 사례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럼 제도권 밖에서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제도권 내부에서도 지금 응답하지 않는 우리 국가 그리고 보호해주지 않으면서도 이제 충성을 강요하는 이 국가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우리에게 기본적인 보호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을 제도권 내부를 통해서 그 목소리를 전달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제 제도권 내로 인입한다는 건 몇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직접적인 방향은 뭐냐면 우리가 유권자잖아요. 유권자로서 우리의 표로서 매우 명확하게 나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너에게 표를 주지 않겠다라고 오히려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소리를 내고 거기에 따라 너희가 너희의 의견을 밝혀라. 그래야 우리가 투표를 해주겠다고 요구하는 게 첫 번째 방향일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되게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분명히 밝히고 우리의 의사를 들어주는 사람을 우리가 직접 뽑아주겠다고 저희들이 직접 선언하는 것도 되게 좋은 그렇죠.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그거 한번 기자회견 할까요? 아니 뭐 전체 국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혹은 세대나 혹은 뭐 지역 혹은 그룹별로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이런 국가라든가 어떠한 거대한 조직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거야. 국가는 그런 능력도 없고 의도도 없어. 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드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를 하고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일상을 소비를 생산을 다른 대안적으로 해보겠다는 공동체. 저는 이런 공동체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공동체의 흐름이 중요한 건요. 뭐 정말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들 스스로라도 확고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협력의 터전을 마련하자라고 네. 하는 게 작은 공동체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작은 공동체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저는 성미산 마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국가에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작은 공동체가 이제 국가가 상상하지 못하는 다양한 뭐 공동 육아라든지 그런 모델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런 모델들을 국가가 반영해서 국가 정책에 넣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작은 공동체의 의미는 아주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딱 하나 이게 뭐냐면 그래 국가는 이 모델이 국가는 필요 없어 모델로 가는 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국가를 외면하는 모델. 그러니까 나는 국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모델. 그런데 우리는 국가 내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국가 내부에 머물면서 난 국가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겠어라는 모델로 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자기가 사는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행위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결국 그렇다면 실제 이제 우리가 국가 없는 국가주의에 대항해서 우리가 결국은 또다시 국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절망적인 부분이 뭐냐면요. 문제들을 국가들이 만들었잖아요. 사실 그 지구화 과정 속에서 국가들이 책임을 방기하면서 소위 그리고 거대 기업과 결탁하면서 국가들이 만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또 해결할 수 있는 단위는 또 어디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국가라는 거. 여기서 포인트는 아직은 네. 국가라는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저희가 불평등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에 구글세 맞아요. 그런 얘기도 네.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국가가 계속해서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하느냐 혹은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하느냐 생각해 보면 현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는 국가들도 본인 스스로 본인은 아니죠. 국가 스스로 자기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예. 상황이 됐을 때는 그 시민들이나 혹은 국민들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또 일정 정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네. 모양새도 취했던 것 같아요. 구글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죠. 해외에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국가 간에 공동으로 일국가 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면 공동으로 해결할 것들을 모색하는 걸 보면 아주 그냥 국가는 절대 기대해서는 안 될 존재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국가도 세수가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의 형태가 다국적도 아니고 이제 초국으로 가면서 다양한 곳에서 자기 뭐 이렇게 본부를 둘 수 있고 그 세금 내는 곳을 도피처를 마련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페이퍼 컴퍼니라 그래서 이 서류상에 기업들만 서 있을 수 있고 심지어 SK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미국의 한 유명 그 워싱턴 포스트지일 겁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제 해외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가장 많이 세운 한국 기업으로 특집 기사까지 났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이 사례를 돌이켜 보면 큰 기업들이 바깥으로 세금을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열려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사실 이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국가도 감당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가도 이걸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해서 각 국가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구글세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국가도 자기 자신을 버티기 위해서는 다 마냥 다 내줄 수만 없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바운더리가 분명히 나오고 그 바운더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부분인 것 떠올랐어요, 같습니다. 방금.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라고 했는데 결국 그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거는 시끄러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에 머물면서 자기 바운더리를 상정하는 건 우리가 침묵하고 있을 때고 우리가 시끄럽게 막 떠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척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척을 하다 보면 실제로 그게 다시 여론이 돼서 실제 그게 당연하게 해야 되는 국가의 역할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80년대 이후에 시민들이 국가에 대항해서 국가에 무엇을 요구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저항의 주체로서 존재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 이후에 이제 신자유주의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저항의 주체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다 해체되고
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못 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불평등 특집에서도 네. 다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있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누군가와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고민하는 뭐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네. 처음에 한국 사회 비정규직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거나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해서 비정규직 문제나 이런 것들이 제기되면서 아직 뭐 완전하진 않지만 목소리를 조금씩 내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시민들이 저항의 주체를 어떻게 낼 것인가,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다원화된 그 정체성, 네. 너무나 다양한 정체성으로 하나로 묶일 수 없었던 시민들이 이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뭔가 이런 식의 다른 식의 정체성들이 형성되는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위기감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응답하라 국가를 좀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응답하라 국가도 여전히 소극적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나의 메시지를 네. 국가에게 이제는 전달해야 될 때,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를 꿈꿔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죠. 근본적으로 계속 응답하라고 하는 것도 소극적 요구라는 선생님 말씀에 100번 찬성하는데요. 응답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예. 응답하게 만드는 구조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해외 실제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저는 제가 샌더스나 코빈의 이야기들을 좀 마무리로 좀 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과 미국의 사례가 지구화가 시작됐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 곳에서 이제 저항이 시작됐는데 그 저항의 형태가 드디어 이제 제도권 저항 형태로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도권 저항을 주도하는 층이 노동계급도 뭐도 아닌 실제 그 현상으로 해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던 중산층 가정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NH투자증권에서요 작년에 당신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79.1%가 아니다고 답했어요. 와. 예. 사실 미국도 그런 현상이 옛날에는 예, 60%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60%가 나는 깜짝 중산층이었는데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4명이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 20%에 불과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살만한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고소득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미래의 불안을 느낀다라고 답했어요. 고소득자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미래가 너무나 밝아야 될 사람이고 걱정이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사회 현상 속에 봤을 때 우리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했다더라. 이런 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실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층들이 중산층이고 더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런 현상들이 샌더스나 코빈의 현상을 통해서 조직화된 목소리로 제도권의 목소리로 우리의 대표자를 갈므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문제가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참여가요. 그래서 이건 단지 국가를 응답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 논의하게 될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되게 네.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가 잠시 상실한 우리가 정치 주체를 상실하면서 상실한 권력을 그래서 소수자에게 넘어갔던 그 권력들을 다시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도권 속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저희가 이제 위기의 국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응답하라 국가 특집을 진행했는데요. 이 특집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상상, 우리가 그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라는 다음 편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클로징은요. 샌더스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운동은 버니 샌더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며 일어나서 이 위대한 나라와 정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한줌 부자들의 것이 아니라고 외치는 행동입니다. 우리에겐 정치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끌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5월 26일 지역 기반인 버몬트주 벌링턴의 호숫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한 샌더스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 더 들어보시죠. 어디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똑똑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알아? 상황이 절망적이야. 코흐 형제나 억만장자들을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 뭐래도 소용없어. 난 포기할래. 이것이 바로 저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부탁하건대 이런 절망의 세계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함께 맞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황 선생님 우시는 것 같아요? 눈물을 앞에 가. 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의 작은 행동을 만들고 이 행동이 세상을 바꿀 거라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여연대에 청년들이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공동체가 뜹니다. 청년이 스스로를 대변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활동할 수 있는 장을 열려고 합니다. 사회 문제를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풀어보려 합니다. 청년들이 맘껏 자신의 목소리를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해 주세요. 청년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청년 문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한 청년들의 실험과 도전에 참여연대가 함께합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 나서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가입 문의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입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시민의 회비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